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이 지식 하나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말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그냥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말씀도 평소보다 어눌하고 얼굴 한쪽이 약간 처진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5분, 10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무력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손발에 마비가 오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최신 의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그 확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 지식을 전달하려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그 지식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40대, 50대 뇌졸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잘못된 식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바로 그 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무력감을 행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FAST 테스트라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급 상황에서의 정확한 대처법을 단계별로 학습하겠습니다.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을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소중한 지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청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우리 주변에서 결코 낯선 질환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뇌졸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뇌졸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초기 증상이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이에 우리의 뇌세포는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특징을 아십니까? 다른 신체 부위의 세포들과 달리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세포는 75%가 손상되어도 재생이 가능하고 피부세포는 상처가 나도 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뇌세포만큼은 예외입니다. 죽은 뇌세포는 영원히 죽은 채로 남아있고 그 세포가 담당하던 기능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치매와 같은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몇 분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심장이 펌프질해서 내보내는 혈액의 무려 20% 이상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소비하는 산소의 20% 이상을 뇌가 사용합니다. 이는 뇌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뇌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아서 최고급 연료인 포도당과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뇌로 가는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듯이 우리 혈관도 콜레스테롤과 염증으로 인해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라는 피떡이 끼거나 아예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 순간부터 해당 뇌 부위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급격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된 후 단 3-5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그 부위의 뇌세포 대부분이 죽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뇌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것이 의료진들이 뇌졸중을 BRAIN, 어택, 즉 뇌의 심장마비라고 부르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뇌졸중 환자가 오면 골든아워, 즉 황금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를 말하는데 이 시간 안에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면 막힌 혈관을 뚫어서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뇌졸중의 증상들을 정확히 알고 즉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보다 아주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 마비입니다. 갑자기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웃으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이 한쪽으로만 흐르거나 휘파람을 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측마비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린다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고 걷게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로는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올려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평소에 잘 알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고 싶은 것과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성 두통입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망치로 맞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는 뇌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분이 까맣게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복시라고 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상실입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입니다. 단순한 현기증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FAST 테스트입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을 의미합니다. 웃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얼굴이 대칭인지 확인합니다. 어는 암, 즉 팔을 의미합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어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라고 하고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S는 스피치, 즉 말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T는 타임, 즉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TIA는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 오른쪽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꼬리도 약간 처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사라졌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90% 이상 막혀있는 상태였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갔다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박모 씨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들려고 했지만 오른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웃어보라고 했는데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뇌졸중에 대해 공부해 두었던 덕분에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5분, 병원 도착까지는 총 35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내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고 3일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뇌졸중에서는 이 시간의 차이가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와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것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정확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속한 판단과 119 신고입니다. FAST 테스트를 통해 뇌졸중이 의심되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확진받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이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은 몇 시입니다. 환자의 나이는 몇 세이고 현재 의식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구급대원들이 적절히 준비해서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핵심 정보가 됩니다. 혈전용해제는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은 6시간 이내에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게 해줍니다. 이는 뇌압을 낮추고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 주위에 넥타이나 스카프,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환자가 토할 것 같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토사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먹던 혈압약이나 다른 약들도 의료진의 지시 없이는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거나 걸으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넘어질 위험이 크고 2차적인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급대원과의 협력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다음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본 정보 나이, 성별,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 현재까지의 증상 변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들, 알레르기 유무 등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환자와 함께 병원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보험증,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최근 건강검진 결과 등을 챙겨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병원에서의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송 중 환자 상태 관찰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환자의 의식 상태, 호흡, 맥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떨어지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즉시 구급대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환자를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다, 곧 병원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안심시켜주고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혈압을 올려서 뇌졸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병원 도착 후 의료진과의 협력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이때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 시작 시간은 반복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혈관이 막힌 경우인지 터진 경우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혈전용해제 투여, 혈관 내 시술, 수술 등의 치료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치료 결정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치료들이 있는데 이때 망설이지 말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치료를 늦추는 매 순간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보기입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내일 아침에 봐서 안 나으면 병원에 가자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손끝을 바늘로 따거나 귀를 당기거나 특정한 지압점을 누르면 뇌졸중이 치료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환자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언제든지 의식을 잃거나 마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를 불러서 구급차로 이송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움직이게 하거나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뺨을 때리거나 일어나라고 강제로 부축하는 행동은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병원을 전화로 알아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 더 좋을까? 응급실이 덜 붐비는 곳은 어디일까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뇌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원들이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잘못된 대처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62세 최모 씨는 새벽에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밤에 응급실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며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개인 승용차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증상 시작 후 7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혈전용해제 치료 시간을 놓쳐서 영구적인 반신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8세 이모 씨의 경우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시어머니가 손끝을 따면 좋아진다며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는 귀를 잡아당기고 목 뒤를 주무르는 등의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2시간 후에야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습니다. 반면에 올바른 대처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67세 김모 씨는 오후 3시경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딸이 즉시 FAST 테스트를 실시해 봤는데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오후 3시 15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3시 40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증상 시작 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3일 후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인식과 즉시 행동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뇌졸중이라고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다행이고 맞다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충분히 알아봤으니 평소에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 뇌졸중 위험이 3-4배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완기 혈압이 10mmHg만 상승해도 뇌졸중 위험이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집에서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측정해서 기록해 두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의 측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으로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의 2배가 넘습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고 젓갈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피하며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4배 증가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과자나 케이크보다는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예방법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 버터, 치즈 등을 줄이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3배 증가시키는 매우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들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다행히 금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또한 간접 흡연도 위험하므로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함께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방법은 절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여섯 번째 예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조절하며 혈관의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척부순환을 증가시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주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중간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방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어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더욱 위험한데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한 달에 체중의 5-10%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예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흡연이나 과음을 유발하며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예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혈당이 높아도 당장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런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므로 이 부위의 동맥경화 정도를 보면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심방세동, 심부전, 판막질환 등은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므로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스피린 같은 항열소판제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에 성공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64세 정모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압이 15,095mmHg, 공복혈당이 115mg/dl이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정모 씨는 아직 젊으니까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며 적극적으로 생활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30년간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를 단숨에 끊기는 어려워서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평소 짜게 먹는 편이었는데 국물 음식을 줄이고 염분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 혈압이 13,585mmHg로 떨어졌고 체중도 5kg 감량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80mmHg, 공복혈당도 100mg/dl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1년 후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혈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모 씨는 6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금연을 지키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뇌졸중 고위험군이었지만 지금은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방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61세 한모 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약을 며칠 먹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계속했습니다. 하루 한 갑반씩 담배를 피우고 거의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체중도 20kg 이상 과체중이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자고 해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며 미뤘습니다. 결국 작년 겨울 회식 후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뇌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반신마비가 남았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졸중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의지의 차이입니다. 정모 씨는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즉시 생활 습관을 바꿨지만 한모 씨는 아직 괜찮다며 방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72세 박모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5년 전 이웃집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후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적극적인 예방에 나섰습니다. 우선 부부가 함께 금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1시간씩 공원에서 걸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평소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렸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졸중 증상에 대해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FAST 테스트 방법을 익혀두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119 신고 방법과 응급처치법도 배워두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박모 씨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며 말이 어눌해졌을 때 부인이 즉시 FAST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모 씨 부부는 7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뇌졸중 예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런 지식을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 발견과 즉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던 분이 갑자기 금연하기 어렵다면 우선 반 갑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운동하기 어렵다면 주 3회 30분씩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이 어려우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고 운동 방법을 모르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식단 관리가 어려우면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주부터 금연하자라고 미루다 보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지금 즉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졸중의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90% 이상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FAST 테스트를 통해 초기 증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페이스 얼굴 마이너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안팔 마이너스 두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스피치말 마이너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한지 확인하세요. 타임 시간 마이너스 2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안정시키고 절대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말며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염분 제한,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졸중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무기입니다. 혹시나 하는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는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시고 실제로 FAST 테스트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안 잘 보이는 곳에 119 번호를 적어두시고 응급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의학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은 무섭고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 그리고 예방에 대한 의지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갑작스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처해서 완전히 회복한 분들이 있고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해서 뇌졸중을 예방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작은 구급대원이 된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시간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방법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힘을 잘 활용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이 결코 사용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뇌졸중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